한때 유럽의 자존심이자 선진국의 모델이라 불리던 프랑스가 지금 심각한 신용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낭만의 도시를 덮치고 평생을 성실히 일한 중산층 은퇴자가 집세를 못 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펠탑의 불빛 뒤에 가려진 텐트촌의 그림자, 그리고 독일을 넘어 새로운 유럽의 병자가 되어버린 프랑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칠 국가는 다르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핵심 축이자 문화 강국인 프랑스가 경제 위기로 휘청거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은퇴하며 와인을 마시며 여생을 즐긴다는 말처럼 그들의 사회 안전망은 전 세계 직장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을 지나며 그 견고했던 믿음이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낭만의 대명사였던 파리 거리는 쓰레기 더미와 시위대로 뒤덮였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강등 위기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 후유증으로 겪었던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을 이제는 프랑스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는 어느새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바뀌었고 국민들을 지켜주던 사회 안전망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설마 프랑스가 무너지겠어? 라고 방관하기에는 지금 들려오는 경고음이 너무나 크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유럽의 맹주 프랑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재정 적자 뒤에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모순, 바로 고비용 저효율의 복지 함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공공지출입니다. 프랑스 경제를 이해하려면 공공지출 비중을 봐야 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거대 정부 모델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57%에서 58%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는 세금이 많이 거치니 이 모델이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인구는 늙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복지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그대로 아니 더 늘어나니 나라 꽃간이 비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복지를 유지하는 악순환, 이것이 지금 프랑스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의 몰락과 경쟁력 상실입니다. 이웃나라 독일이 아젠다 2010 같은 개혁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키울 때 프랑스는 서비스업과 관광, 명품 산업에 치중했습니다. 물론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기업은 잘 나가지만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해야 할 중산층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세금을 낼 사람은 줄고 실업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의 실종입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는 극우와 극자로 쪼개져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가 멈춰 설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픈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비극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냉정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볼 때 프랑스의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재정 적자 비율입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최근 5.5%를 훌쩍 넘겼습니다. 단순히 기준선을 조금 넘은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1,54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12%에 육박합니다. 이는 경제 위기를 겪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지칠 국가 중에서도 일본, 이탈리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지난 몇 년간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를 갚을 성장 동력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매년 500억 유로 이상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로 현재 86조 1100억입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숫자는 국채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경제학에서 스프레드는 신용 위험의 차이를 말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와 프랑스 국채의 10년물 금리 차이가 80bp 이상으로 벌어지며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프랑스는 독일만큼 안전하지 않다, 프랑스에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S&P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고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경제 지표들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실제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최근 파리 생강병과 뱅센숲, 예전에는 주말 나들이객들이 찾던 이곳의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텐트촌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교사로, 회사원으로 일했던 은퇴한 중산층 노인들입니다. 여기 68세 베르나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5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은퇴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받아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덮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연금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월세와 관리비, 식비는 20%에서 30% 이상 뛰었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차에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씨는 말합니다. 나는 국가를 믿었습니다. 세금을 내면 국가가 내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국가는 나에게 텐트 한 동 칠 자리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텐트 너머로 반짝이는 에펠탑의 불빛이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공공서비스의 붕괴도 심각합니다. 의료 천국이라던 프랑스의 응급실은 이제 기다림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의료진이 떠나면서 지방 소도시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의료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사가 없어 10여 시간을 대기실 의자에서 보내야 했던 젊은 부모의 눈물은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저 멀리 유럽 대륙 프랑스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기엔 우리 경제와 연결된 고리가 너무나 단단하고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우리의 미래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로존 경제의 양대 산맥입니다. 프랑스가 흔들리면 유로화 가치가 급락합니다. 유로화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여 한국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파리의 위기가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 전선의 타격입니다. 유럽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 배터리, 가전제품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면 울산과 구미 공장의 기계가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늘어나는 국가 부채, 연금 개혁의 진통. 지금 프랑스가 앓고 있는 병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증상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보다 먼저 큰 정부와 복지 국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지점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대신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지속 불가능하다. 재정 건전성을 잃으면 주권도 흔들린다는 이 냉혹한 진리를 프랑스의 위기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지 천국의 몰락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함께 했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들려오는 신음은 국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국민의 평범한 행복조차 지켜질 수 없음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타산지석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나라 돈은 화수분이다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이 결국 내 아이들의 빚이 되고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건전한 재정은 국가의 비상금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둘째, 개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가 준비한 자산입니다.
국민연금에만 100%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다양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은퇴자 베르나르 씨의 눈물을 기억하며 나의 노후 준비는 튼튼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입니다. 고통스러운 개혁은 미룰수록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프랑스처럼 갈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프랑스의 위기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미리 보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펠탑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아래 드리운 그림자를 보며 우리는 내일의 안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깊은 사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